반장들 반가워요. 네, 자 반갑습니다. 5월 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자, 최 반장,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이제 준비 절차긴 하지만 사실상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때요? MB 측에서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던가요? 네, 다스 비자금 횡령 부인했고요. 부인했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부인했습니다. 인정한 게 없네요.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의혹 뇌물도 부인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은 논현동에 있잖아요. 왜 국정에서 부인을 자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신 반장, 이르면 내일요. 이르면 내일 웃어주면 안 돼요. 이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사실 두 정상이 언제 통화를 할지를 알려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 이 북미 회담의 사전 논의 차원에서 남북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될 거기 그러네요.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도 밝힐 수 있는 제 거잖아요. 생각에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발표할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작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실천적 의지를 보이기 위한 조치가 북한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문점이 유력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개최 장소가 좀 확정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더라고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상황 오늘도 특별하게 변화는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요.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왔던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 또 민생법안 처리 등을 요청을 했죠.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제 한국당 의총이 있었는데 드루킹 특검은 아무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본인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라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금 두 당을 포함해서요. 다른 당들도 여전히 이제 지도부가 접점 찾기에 나서고는 있는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자 탁구 지금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 중인데 여자 탁구 선수들이요. 세계 선수권에서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합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8강전 맞대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8강전을 안 치르고요. 함께 4강전에 투입이 된답니다. 1991년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 기억나잖아요. 예. 그때 현종화 선수 또 북한의 이분희 선수 아주 대활약을 해서 저희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나 맞죠? 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부터 알아보고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또 지방선거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사전 논의를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 남북 정상이 한라인 통화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실행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이행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지금 많은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포스트 남북회담 논의 또 북미회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를 외치며 활약했던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기억나시죠? 선수 전원은 물론 감독까지 성이 김 씨여서
팀킴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번엔 영미 대신 북미를 외치며 세기의 담판을 준비 중인 또 다른 팀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주축으로 북중,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지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비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상대팀은 초강대국 미국에서 온 팀 트럼프입니다. 대장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난달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이 오른팔이고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 역시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Right now, we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Our eyes are wide open. It's time to solve this once and for all. A bad deal is not an option.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 라인업은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잘 아는 수비 라인이 탄탄히 받쳐줘야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가 있겠죠. 북측에선 미국통 외교인사 이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또 이용호 외무상이 추가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선 합리적 조정가 매티스 국방장관, 또 대북 제재의 키를 쥔 문우신 재무장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We'll see. We're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날짜, 장소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과연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You forget the state dinners. That cost, by the way, a fortune. 네, 햄버거 잘 사주는 트럼프 형. 형식에 얽매인 만찬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일 겁니다. 사실 꼭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이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今日は、パーティーランチの前にはチーズバーガーを2人で共に食べまして、昼食は2回共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하죠. 대신 집무실 책상에 전용 호출배를 설치할 정도로 콜라 중독이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 콜라 건배를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Mr. President, may your dreams come true.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hank you very much. 네, 햄버거와 콜라. 마침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김 위원장에게도 익숙한 음식이고 또 북한에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의 한 레스토랑인데요. 코코아 탄산 단물이란 음료가 눈에 띕니다. 저번에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피자당 먹고선 이거 먹으니까 완전 속이 편안하더란 말입니다. 좋더란 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코코아 향 탄산단물. 고려항공이 기내식으로 내놓은 북한식 햄버거도 있습니다.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런 음식들이 식탁에 오를 수도 있는데 마치 남북회담 때 평양냉면처럼 햄버거와 콜라가 북미 간 가교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북미 간 사전 접촉도 순조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의 인질 석방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계속 주목하라. 채널 고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둘러싼 물밑 협상에 성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미국 CBS 방송은 정보기관을 인용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하고 한미 전문가, 언론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사전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말 미 CIA 당국자와 핵 전문가 등 3명이 방북했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ICBM을 포함한 핵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선언적 합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담긴 꽉 찬 합의문을 도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불쑥 전화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한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실행할 컨트롤타워 이행준비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청와대 남북 정상 이번 주 북미 회담 논의 첫 통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스테이 튠드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요. 지금 이제 북한에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그 3명이 억류돼 있는데 그 문제가 미국 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오늘 최종 확인은 안 됐는데 그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은 이 3명이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 교화소라는 데 원래 수용이 돼 있었는데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요. 그 직전에 석방을 해서 분위기를 뭐 아주 고조시키는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높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벤트를 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날 정상회담 장소에 3명을 데리고 와서요. 같은 비행기로 돌아가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취재에서 나온 결론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최 반장. 거기서 이제 비핵화 검증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비핵화 검증 부분은 추후 열릴 북미회담에서 확정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핵 검증은 북한이 우리가 아닌 미국과 해야 할 사안이고 북미회담에서 검증 절차 등 합의가 다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힌트는 좀 나왔어요.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요,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한미 전문가 그리고 언론에 공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대체적인 뭐 좀 로드맵에 대한 좀 언급은 한 거고요. 지금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에 대해서 북한이 좀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사를 보면은 사전 논의가 잘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한반도 역사가 진행해온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라면서 이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라 하면 북핵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네, 웬 칠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 또 이것도 하면 또 막 발음을 비교해서 들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아니에요. 예. 양반장 영어 잘하잖아요. 네, 아무튼 네. 원래 미국은 CVID 이제 비핵화를 주장해 왔죠. 이제 뭐 제가 풀어 드립니다. 여기서 C라는 건 이제 complete이고요. V는 이제 verifiable 그리고 irreversible.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그냥 평소 가능하며. 발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계속해요. 실수 없이 네.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이제 불가역적으로 걷어낸다, 디스맨틀먼트 이렇게 딱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은 C를 P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 P가 뭐냐? 그거는 제가 최 반장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저 써보시죠. 예상에 없던 걸 왜 쓰지는 않고요. 그런 재미로 이 생방송 하는 거죠. 빨리 해봐요. 한번 적어봐요. 빨리 이거 보지 말고 빨리 해볼까요? 해봐요. 네. 뭐예요? 적어봐요. 빨리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다른 말하면 얘기를 안 돼요. 하시고, 네. P는 얘기하라고요? 뭐죠?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빨리 이제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였나요? 그러니까 네. 아까 빨리 폼페이오 적어요. 장관이 네. 원래는 어. CVID를 얘기해야 되는데 골든벨이 생각이 나네요. 뭐예요 저게? 네. 펄머먼트요?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닌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빨리 쓴 거예요, 넘어가시죠. 네, 네. 잘못 썼어요 저. 맞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썼군요. 완전한에서 영원한으로.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취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 취임한 시각으로는 거잖아요. 오늘이죠. 그죠? 네. 그럼 상당히 좀 생각을 해서 저 단어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CVID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저기서 용어를 바꿔서 설명했다는 거는 어허. 확실히 한 발 더 나아간 그럼요.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렇게 네, 당연히 뭐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 반장은 뭐 어떻게 봐요? 뭘요? 아니 이거 외신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예. 음. 이거 영어 때문에 자꾸 어. 헷갈려가지고요. 아사히 신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사히 신문이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미국 CIA 당국자와 핵 전문가 등 3명이 지난달 하순에 일주일간 방북을 했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핵무기 사찰에 응하고 ICBM도 폐기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런 협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한미 군과 또 정보 당국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쪽에서 그동안 식별되지 않았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3번 갱도 안으로 들어가 있던 케이블 전선이 제거가 되고 또 입구에 작업을 위한 인력 또 시설이 포착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3번 갱도는 한미군이 언제든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갖춰진 곳으로 평가를 해온 곳입니다. 맞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조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요.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신 반장. 네,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에 남북 관계 발전이 먼저 들어갔고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이 목표와 방향만 압축해서 넣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공식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서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한 것입니다. 두 분 정상이 직접 합의서 이행을 챙겨나가는 그런 체제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문제를 풀어나가게 됐다. 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비핵화 방법론 역시 북미가 당사자란 의미일 텐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특별 성명엔 CVID나 대북 제재 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그 양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남북 정상회담 뭐 성과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재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이렇게 헌법기관장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도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찬에는요. 남북 정상회담 때와 동일한 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단 평양냉면만 빼고요. 청와대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르면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인 통화를 드디어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핵심 관계자가 전해준 얘기인데요. 두 정상이 불쑥 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일정을 발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같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역시 북미 회담 일정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북미 회담 일정이 갑자기 정해질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북미 회담 전에 이제 한미 회담으로서의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3, 4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5월 하순 정도가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 일부 언론들은 한 20일 전후가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도 냈는데 일단 좀 오늘이나 내일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제 주변국 외교에도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는 아직 전화 통화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 주석과 이번 주 내로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 관계 회복을 국제적으로 과시를 한 만큼 중국의 이 왕이 국무위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북한에 맡기는 그런 좀 역할 분담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거란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왕이 국무위원이 방북 중인데 아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북한 노동신문 보도입니다. 왕이 부장이 이제 평양에서 이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이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만났다고요? 네. 아. 그리고 이 왕 국무위원이 만수대 그 의사당에서 만수대 언덕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또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도 참석을 했다는 일정도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언론은 차이나 패싱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됐다는 주장은 여론을 조작하려는 얕은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왕이 국무위원을 만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100% 만날 거고요. 어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났으면은 뭐 지금쯤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아마 그 정치부 회의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0일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잖아요. 네. 최 반장. 기자회견 같은 게 혹시 예정된 게 있어요? 뭐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메시지도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윤영찬 수석이 1주년 맞이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1주년 뭐 서류와 씨름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보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자, 왠지 오늘 밤쯤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정말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좀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빨리 공개 안 하면 또 좀 분위기가 또 가라앉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발표가 되겠죠.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북한 억류자 석방 핵실험장 폐쇄 임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회 상황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여야의 속사정을 짚어보고 또 현재 국회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을 분석하는 남자 여분남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 이걸 토대로 발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무려 8.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어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역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54.9%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대에서 10%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당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도 축제 분위기겠죠. 물론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부 사정이 마냥 평탄하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유형입니다. 자해 소동입니다.
와! 23년 동안 당원에서 노래해 왔어. 근데 헌시자 버릇 이거 버려? 어? 하지 말세요. 왜 상처 내지 마세요. 자, 일부 공천 탈락자는 당 회의에 무단으로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뭐라니까? 와! 이게 자유공천이니까 밀실공천 뭐야 정신이세요? 야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자, 마지막은 사실 보기 드문 유형인데요.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제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선만 시켜주는 것도 경선도 못해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낙천자들의 항의도 다소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잡음이 많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리스크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너무 나갔다,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 깊이 생각하고 말해달라. 아무리 호소를 해도 홍 대표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SNS에서 글을 보면 홍준표를 총살하고 싶다. 그게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포악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가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되려나 모르겠다. 자, 홍 대표의 강경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는 또 피켓 시위대를 향해서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작지 않았죠. 홍 대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그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농담처럼 편하게 쓰는 말이다. 이게 홍 대표의 주장입니다. 사실 평소에 홍 대표가 이 빨간 넥타이도 즐겨 매고 빨간색을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는 빨갱이란 말을 정치적인 낙인 찍기의 악몽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홍 대표가 어제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몇 년 전엔 빨갱이란 표현 그리고 창원 지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10년 전에 그분을 소환했는데 오늘은 5년 전에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슈가맨을 지금 바로 소환합니다. 왜 홍 대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왜 야당을 전부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수 정당의 사람들이 저보고 빨갱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 대한민국 검사들 중이니까 이 빨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창원 여기가 금속노조의 본산지고 출발점이고 민주노 쪽의 뿌리가 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은 이 진보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어쨌든 이른바 홍준표 리스크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당내에 파다합니다. 급기야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자,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시끄럽구나 시끄럽구나 칙칙거리네 칙칙거리네 시끄럽구나 잡음이 난다 칙칙거리네 칙칙거리네 워워. 네, 정다운 밴드의 잡음이 난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내부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은 공천 잡음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홍준표 리스크 때문에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건 각 당의 내부 잡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공약이겠죠.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내부 잡음입니다.
네, 저희가 한 10분 전쯤에 중국 왕이 국무위원이 이제 북한에 가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10분 만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났고요. 왕이 국무위원이 오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김정은 어쨌든 오늘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나 패싱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 어제 이제 그 이용호 아까 노동신문 보도도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도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도 정하고 또 향후 있을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내일 또 노동신문에서 또 관련한 보도를 하면요. 신 반장이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신 반장.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단식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결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드루킹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주장하면서 단식 결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올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야당을 대표해서 조건 없는 특검 간처를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보도만 보고서요. 이제 국회 상황이 좀 이제 풀릴 기미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건이냐 무조건이냐를 놓고서 어떻게 보면은 단식이라는 더 극단적인 방법이 또 동원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 또 이제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요. 정 반장. 네. 오늘 그 손학규 선대본부장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성에서 지지율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른미래당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6%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 침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손학규 전 고문을 영입하면서 일종의 긴급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 전 고문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밝힌 말을 보면 밝은 희망만 또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손 전 고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합당을 하고서 지지율이 양당 합계보다 더 낮게 나오고 또 지지율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양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운영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전 고문은 또 합당 과정에서 호남 이탈 정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걸 고민할 때 지지자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반대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을 아까 잠깐은 살펴봤지만요. 그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 재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재심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은수미 후보는 현재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의 연루 의혹까지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당이 최근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은 후보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후보의 운전기사의 성남시 공무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은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요. 아마 내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 결정을 승인하고 은 후보를 최종 공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요? 네. 그럼 내일 상황을 또 봐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까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지만은 당 지지율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지율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17.9%로 떨어졌습니다. 정상회담 효과 때문에 여당이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당 내부가 아주 뒤숭숭하고 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당이 뒤숭숭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홍준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주요 후보들이 제발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코드가 그래도 잘 맞는다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조차도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이 지방선거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안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은 자유다라는 선거용 슬로건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또 오늘 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요. 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누가요? 김문수 후보가요? 예. 네네. 제가 불러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을 보면 이분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다. 김일성 사상을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다. 예,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했고 네네. 또 신영복 교수는 간첩이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이런 논리 구조로 이런 얘기를 한 논란이 겁니다. 좀 커지겠는데요. 예, 지금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지금 김문수 후보 그래요? 이름이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네. 예, 논란이 좋습니다. 이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그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홍준표 패싱이라는 그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 경남지사 선거 그 후보인 김태호 전 지사도 이른바 홍준표 패싱 전략을 지금 펼치는 모습입니다. 김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김태호라는 어깨띠를 두르기는 했지만 평소 입고 다니는 빨간 점퍼는 자유한국당 로고나 당명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식석상에서 홍준표 대표 거의 언급 않고 있고요. 공약도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을 일부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전 지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홍 대표와 확실한 선긋기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물론 이제 김태호 후보가 본인 입으로 그걸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반적인 지금 이제 양반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보다는 개인 김태호, 그 김태호의 개인기, 김태호를 강조해서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읽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최근 드루킹 댓글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 의원이 내일 경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김 의원 측은 조사를 통해서 소명이 되면 관련 논란이 잦아들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은 오늘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남지사 선거 열기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그런 분위기네요. 최 반장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내부 잡음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그 친박 집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욕설을 한 데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어제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에게 똑같은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응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국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징계안을 제출을 했죠. 자,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검찰청을 찾아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날렸던 조원진 대표에 대한 진짜 안팎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지만 조원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나 유감 표명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 대표 어제 임자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이 당사로 들어가는 조 대표와 마주치자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조원진 의원, 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통령한테 미친 가 뭐야 임마! 미친 조원진! 야 이 미친! 내가 너 하듯이 해줄게. 미친 조원진! 그만하세요. 야 이 미친! 조원진! 미친! 예, 이렇게 뭐 조원진 대표가 욕을 했다고 해서 그런 조 대표에게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뭐 똑같이 욕을 하는 거 솔직히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조원진 대표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유감 표명도 안 할 거라면 인터뷰를 피하지 말고 백은종 대표를 만나서 그냥 당당히 소신을 밝히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좀 전 당 내부 상황은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내부 상황은 어떤가 싶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감, 자성 같은 건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좀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속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조원진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일로 1위를 한 게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최근 물투척 사건으로 한 커피 회사가 몸살을 앓고 있었죠. 바로 이디야 커피입니다. 자, 서울 중구의 한진빌딩 그리고 인천 인하대병원에는 각각 이 이디야 커피 가맹점이 있는데 참 여기에 주인이 조현아, 조 에밀리 리스 이 자매였다는 거죠. 자, 총수 일가가 이 커피숍까지 차려놓고 직원들 푼돈 챙긴다는 비판도 비판이지만 도대체 이디야 커피와 이 조 회장 일가 무슨 특수관계이길래 이랬던 걸까 하는 의문점이 막 쏟아졌죠. 자, 일각에서는 이디야 커피 불매운동 조짐까지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이디야 커피의 문창기 대표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우리는 한진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말이죠. 또 한진그룹 계열사, 자회사, 뭐 조 회장 일가가 우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 회장 일가랑 엮여서 이 이디야 커피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 훼손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런 조치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본사는 조현아, 조현민이 점주로 있는 두 매장에 대해 5월 2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30일까지는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어제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평창동 자택 9시간 동안 이렇게 샅샅이 뒤졌습니다. 앞선 수색 때는 발견 못했다는 그 비밀의 방 뒤졌던 거죠. 자, 관세청은 이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제보 내용대로 조 에밀리 리시 방이 있는 지하 1층과 이명희 씨 드레스룸에서 그 문제의 공간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 방의 존재를 제보한 사람은 밀수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가 그 방에 있다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인데 일단 관세청은 그 방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니까 대한항공 홍보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했던 대한항공 홍보실 그 두 공간에 대해서 누구나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지하 공간은 평소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던 그냥 평범한 창고다라고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까지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한항공 홍보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자, 물투척 사건 이후 본사에서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직구 의뢰를 받았던 메일 모두 지워라, 관련 증거 모두 인멸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끼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형은 그 무대 그 주전자한테 봤는데 증거 있나? 우리가 증거이라고? 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증거 있는 게 한 번 해줘요. 우리가 그 노래 그런데 부탁받은 안 그러시고 그다음에 주전자 시킨 게 아니고 그 조연아 이런 내용이 있어. 조연이를 불러보는 내용이 있잖아. 그렇지. 누군가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인천에서. 인천에 있죠. 그 인천에? 응. 인천 담당자한테 간 메일이 있어요. 네. 그걸 다 기억해요. 자, 제가 대한항공 홍보실에 해명 한번 아슬아슬한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그 녹취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이 직접 제공한 거죠. 대한항공 홍보실 해명이 나오겠죠.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좀 해명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앞서 대한항공 내부에서 공개된 그런 녹취 파일을 좀 들어보면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강하게 갖게 돼요. 네, 방금 양 반장이 설명한 내용은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이 본사에서 총수 일가의 해외 직구 지시 메일을 지우라는 연락을 받고서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증거인멸 해도 되는 거냐 걱정을 하면서 사담을 나눈 내용을 녹음을 한 겁니다. 들으신 대로 분명 조현아, 조현민 물건 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냐 하고 물으니까 상대방이 그렇지 라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맞아요.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주장이 아니고 최근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나온 다량의 문서를 파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직원들에게는 특정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또 증언이 있었잖아요. 내부 증언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녹취 내용은 또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실 텐데요. 지난 9년 동안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해외 불법 밀반입을 전담했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한항공 직원인 A씨, B씨가 조씨 자매가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한 물건이 해외 주소지로 배송이 되면 그 물건을 찾아서 외국 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에 전달을 해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민 가방에 조씨 자매가 쇼핑한 명품백, 과자, 초콜릿 등이 들어 있었다, 이런 증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조연아랑 조현민이 온라인 쇼핑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물품을 거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하도 세관에서 뭐라고 해서 이게 변경된 내용이에요. 두 달 전에. 맨 처음에 누가 주문하는지 모르죠. 조연아, 조현민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 이겠죠? 조연아 사태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땅콩이에요. 바꾼 거야. 그 전에는 정확하게 조연아 명의로 갔어요. 아이템 말도 안 되는 거 어떨 땐 과자도 있고 어떨 땐 초콜릿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있고 주문해요. 네, 지금 이제 직원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조씨 자매가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요. 그게 해외 어딘가로 이제 배송이 되면은 거기 대한항공 직원들이 받아서 외국 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로 또 전달한다.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이제 한 직원의 음성을 좀 들어보면요. 그럼 이게 사실상 밀수 아니에요? 이런 구조면? 네, 당연히 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600 이상을 구입하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당연히 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쇼핑한 물건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으면 공항 지상직 직원을 통해서 기내로 반입이 됐는데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국으로 건너간 이 가방은 대한항공 D 부사장 등 3사람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방을 조씨 자매에게 최종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땅콩 의향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조연아 씨 앞으로 직접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땅콩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명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은 명백한 불법이다, 밀수다, 명품백에서부터 과자까지 별게 다 나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조 씨 자매들이요. 외국에서 쇼핑한 물품을 담아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서 외국 특정 도시 대한항공 지점에 빈 가방을 정례적으로 보냈다. 이런 증언도 있던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구조예요, 양 반장? 예, 일단 그 빈 가방을 보내면 거기서 해외 직구한 물건을 직원들이 집어넣어서 그걸 보내줬다는 거죠. 직원들은 자신들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 씨 자매들이 빈 가방을 보낸 날짜가 적힌 지금 보시는 저 목록을 찍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세관 당국에서는 저 날짜와 비교를 해보면 밀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날짜 그리고 빈 러기지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 홍보실에서 해명이 나왔어요? 예. 나왔네요. 네, 어떤 겁니까? 그렇죠. 자세히 설명해요. 예, 자세히 확인은 설명해요. 어렵지만 네. 회사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바는 없다. 아하, 그렇군요. 아까 양 반장 예측이 틀렸네요. 네. 최 반장 또 손발력이 진짜 있어요. 아까 좋았습니다. 그 영어 그걸 또 네. 이렇게 돌려주나요? 글쎄 말이에요. 또? 어쨌든 뭐 진짜. 맞는 얘기죠. 뭐 최 반장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렇고요. 좀 주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최 반장, 그 검찰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다면서요? 네, 그 앞서 고 조비오 신부 유가족들이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자 전두환 씨를 지난해 4월 허위 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만 보내고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었죠. 네, 검찰은 38년 전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서 조 신부와 전두환 씨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형사사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이제 국방부죠. 국방부가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렇게 된 이상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불구속 기소긴 하지만은 피고인이니까 본인이 재판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 씨 자매 9년간 밀수, 직원 녹취 폭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두어 차례 준비 기일을 마친 뒤에는 이번 달 중순부터 집중 심리를 통해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핵심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 여부가 되겠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실상 막이 오른 MB 재판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 3명의 전직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피고인석에 앉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이 앉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아닌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첫 준비 기일인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3월 22일 새벽에 구속이 됐으니까 한 달하고도 열흘 넘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준비 기일이 잡혀 있어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아마도 본 재판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쯤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정치 보복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죠. 구속 후에도 검찰의 구치소 출장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었는데 재판에는 출석을 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줄곧 밝혔습니다. 그럼 재판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하신다고? 네, 물론 하여튼 계속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 임할 테니까 변호인단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기준상 뇌물죄만 하더라도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오늘 각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스 비자금과 횡령, 그리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돈을 받긴 했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 기록물 유출도 은닉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통상 1심 선고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10월 8일입니다. 재판부는 기한 내 재판을 매듭짓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일주일에 3-4번 집중 심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오늘 주 4회 재판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증인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주 2회, 그러니까 2번 재판을 하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구속 이후 105일 만인데요. 보석금 1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잘만 나오면 보석금은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태도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 MB 집사가 보석 석방된 가운데 박근혜의 문고리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내일 만기 출소합니다. 대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죠. 2016년 11월 3일 긴급 체포돼 6일 구속이 됐으니까 형기를 모두 채운 겁니다. 내일 오전 5시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인데 이 문건 유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죠.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말씀 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고치세요. 또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이제 보낸 다음에는 이제 보냈다고 뭐 문자를 보내고.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정 전 비서관 구속된 직후 출소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하지만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소 후 면회를 갈지가 관심입니다. 아무튼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님들이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과 함께 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을 요구하거나 별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제기가 됐었지만 일단 검찰은 별도의 신병 확보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죄의 주장은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일단 이 전 실장 측, 각 수석실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지시한 건 아니다.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 측, 해양수산부는 정무수석실 소관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었다. 해양수산비서관실이 여당의 눈초리를 무마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안전수석 측, 당시 주무수석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이병긴 전 실장은 부하 수석들에게, 조윤선 전 수석은 해양수산비서관실이 속한 경제수석에게,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황전원 특조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 활동에 동조했다며 공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자, 오늘 발제 정리해보겠습니다. MB 재판 대장정 돌입, 정호성 내일 석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6개 혐의가 있지만은 역시 지난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 가장 핵심, 가장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특가법상 횡령, 조세포탈,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우선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31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에 이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죠. 이건 모두 다스가 이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횡령, 소송비 대납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뇌물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67억 원을 포함해서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포함 110억 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 측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 기록물 3,400여 건을 명포 빌딩으로 가져와 숨긴 혐의도 받고 있죠. 이 사실 청와대 문건이 외부에서 발견된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 대통령 측에서도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은닉이 아니다, 단순한 과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판 준비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죠. 언제쯤 이전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양 반장. 일단 일주일 뒤 10일에도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이제 정식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5월 중순 혹은 뭐 말부터 증인 신문 등이나 뭐 이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이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바로 위층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즉 위층 아래층에서 나란히 17, 18대 전직 대통령들 재판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은 뭐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죠. 네, 앞서 뭐 얘기했지만요. 이전 대통령 측에선 공소 사실 16가지, 16개 혐의를 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 반장.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뭐 아주 치열하겠네요. 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최장 6개월입니다. 그래서 통상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대통령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내 재판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으로 주 한 3, 4회 정도 집중 심리를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검찰이 주 4회 재판을 제안을 하니까 강훈 변호사가 변호인들의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 증인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고 주 2회 재판을 하자라고 맞섰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주 두 번째 준비기를 갖고 양쪽 의견을 더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만일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이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10월 8일 전에 선고를 못 내린다면 이전 대통령이 석방 후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뭐 검찰이 재판부에게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해달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다른 친대죠.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번 일단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 아까 8일이라고 했나요?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이전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강훈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매일 이전 대통령을 접견하는데 지금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전 대통령이 그저께부터 수면약을 바꿨답니다. 근데 그가 효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잠이 좀 드는 것 같다. 아, 그럼 그 전에는 약을 먹어도 네, 효과가 수면약이 잘 받질 않았던 거죠. 근데 그저께 약을 바꿨는데 그 약은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강훈 변호사의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오늘 법원에서는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쯤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도회에서 경찰과 검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였느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씨가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관계도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의 노조와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그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일단 뭐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이 뭐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은 이제 기각 사유를 좀 분석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MB 첫 재판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부인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선거 로고송을 쓸 노래를 확정하면서 선거 열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부 회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의 로고송 뚜루루 뚜루 아기상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H.O.T의 캔디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5일 아기상어를 비롯해서 19곡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확정 지었는데요. 캔디와 아이유의 좋은 날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두 노래가 빠져 있고 17곡만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저작권자가 H.O.T 팬 등의 항의를 받자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보류를 한 것이라 보도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로고송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방성중 의원과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4월 2일 날 원 제작자는 물론이요, 그 제작권을 복잡하고는 대행사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예. 캔디가 후보자 추측용 곡인데 후보자 추측용 곡은 우리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당도 사용할 수 있는 곡입니다. 민주당도 후보자 추측용 곡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예. 서로 좋게 사용하면 되는데 마치 얘들이 자기들 천연곡으로 생각해서 지금 발표하는 이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은 저작권자가 먼저 사용 제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 발표를 듣고 도의적으로 이 노래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리스트에서 이제 뺐어요. 그런데 이제 작곡자 측에서 전화가 와서 자유한국당과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캔디라는 노래를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당직자가 그러면 자유한국당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는 우리가 쓰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개진했죠. 들어보면 두 당의 말이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작곡가인 장용진 씨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장 씨는 캔디뿐 아니라 H.O.T의 또 다른 히트곡 행복, 그리고 그룹 유피의 뿌요뿌요 등 90년대 말을 휩쓸었던 히트곡을 작곡했습니다. 장 씨는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일을 좀 하고 그 지지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이제 민주당에 전화를 드려서 캔디란 곡을 민주당에서 좀 쓰고 싶다.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도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그 분이 그 제 동생네 회사로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 업무를 진행하는 동생이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에 전화해서 이 노래는 독점이 우리한테 있으니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업체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 이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국당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당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저작권자와 협의를 마치고 발표를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우리가 돈 없고 힘 없는 야당이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슬프다. 당연히 곡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선거 로고송. 더 이상 로고송을 둘러싼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한국 두려운 백두산돌 대폭발 공동연구도 탄력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백두산돌 1톤을 반입해서 분석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볼까요? 최근까지 진행된 암석 조사를 통해서 백두산 지하에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존재하고 언제든 대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돌 300kg은 이미 닳아 없어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백두산 대분화 연구를 위해서 북한 과학자까지 참여하는
백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 또 공동 연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잊어버렸다고 뭐라고 할 거죠? 나 오늘 걸음걸이도 좀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이제 팔자 걸음 걷는다고 누가 자꾸 얘기해가지고. 인간적인 면이. 그래요? 좋아하시네요.